당신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자연 DJ 당사입니다. 짜증나는 무더위에 지쳐가는 요즘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시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고난과 외로움, 그리고 결국 자신을 위해 내린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1950년대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항상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약해서 농사일을 오래 할 수 없었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일해야만 했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우리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종종 배고픔에 시달리면서도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마을은 작고 친밀한 공동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문제였습니다. 특히 쌀이 귀했던 시절 밥을 제대로 먹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적은 쌀로도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잡곡을 섞어서 밥을 짓고 산나물이나 들풀을 이용해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그런 시절에도 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웃게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내가 10대 중반이 되던 해 정부의 농업정책 변화와 함께 쌀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점차 나아진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기보다는 집안일과 농사일을 돕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강인한 정신과 끈기를 배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나는 꿈이 많았습니다. 가난을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자매들이 빨리 시집가서 잘 사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는 어릴 때부터 결혼을 준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우리 마을에 내 또래의 젊은이가 결혼 상태를 찾고 있다고 하는구나. 너도 이제 시집가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렇게 나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이웃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집안도 우리 집안만큼이나 가난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축복 속에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고 그들과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시부모님은 나를 환영해주지 않았고 특히 시어머니는 나의 모든 행동을 지적하며 구박했습니다. 이게 청소한 거냐?
여기 얼룩이 이렇게 많은데. 시어머니의 꾸지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살림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못 만들어 온 나는 시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에 나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를 더욱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애는 언제 가질 거냐? 우리 집안에 아이가 필요하다. 나는 매일 밤 울면서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 30 초반이 되어서야 나는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비로소 시어머니의 잔소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나는 아이를 키우며 조금씩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 집안은 여전히 가난했고 나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을 했지만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다가 큰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게 되었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 혼자였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나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작은 빌라에서 살았고 방 한 칸뿐인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남편은 사고 이후 후유증으로 고생했지만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그들에게 독립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커서 성인이 되면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 엄마처럼 힘든 삶을 살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찾으렴. 큰아들 민수와 딸 혜수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열심이었고 혜수는 그에 못지않게 똑똑하고 성실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민수가 자랑스러워하며 성적표를 내밀 때마다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구나, 민수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혜수도 학업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도우며 항상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저녁 준비할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혜수의 따뜻한 마음씨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는 대학에 진학하고 혜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며 나는 아이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너희가 성인이 되었으니 각자 독립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민수는 대학 생활을 하며 자신의 길을 찾고 혜수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저는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으며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게요. 혜수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도 직장을 구해서 제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엄마. 그렇게 두 아이는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빈집이 낯설고 허전했지만 나는 자식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항상 그리움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나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모아둔 돈을 몰래 빼가며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내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이 모아둔 돈을 노름으로 다 잃어버렸어.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도와주려고 했던 돈이라고. 나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찼지만 남편을 탓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후 걱정으로 하루하루 지내던 남편은 건강이 악화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남편이 떠난 후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홀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딸 혜수가 취직을 하자마자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탓에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대출을 받아서 작은 집이라도 마련했어요. 민수가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나는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수야. 엄마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와 네 아내가 함께 힘을 합쳐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민수는 비슷한 처지의 아내를 만나 대출을 받아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민수의 결혼식 날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희는 잘 해낼 거예요. 민수가 나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반면 혜수는 돈이 조금 있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나는 딸이 아무것도 없이 그 집에 가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혜수야, 네가 아무것도 없이 가서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이구나. 나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혜수는 내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해요. 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볼게요. 딸의 결혼식 당일 나는 딸의 환한 미소를 보며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혜수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의지해. 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강하게 살아갈게요. 하지만 혜수는 시부모가 돈 가진 집 유세를 떠는 것인지 매일 눈치를 봐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혜수가 울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시부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찾아오셔서 뭐든지 간섭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혜수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혜수야, 남편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봐. 남편한테 부탁해서 시부모님과도 적절한 거리를 두도록 노력해봐. 혜수는 내 말을 듣고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조금씩 상황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나는 딸 혜수의 부탁을 받고 자식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도시 생활이 힘들었지만 딸과 아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자식들과 가까이 살게 되면서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수의 아내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요즘 우리 집에 자주 오지 말아줬으면 해요. 아내가 힘들어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민수야. 엄마가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게. 하지만 딸 혜수는 달랐습니다. 혜수는 자주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반찬 좀 더 해다 줄 수 있어요? 시어머니 오신다고 해서요. 나는 딸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내심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만든 반찬이 사돈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나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수의 손주를 돌보는 일은 내 건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허리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엄마, 손주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봐주면 안 될까요? 민수가 부탁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민수야. 조금만 더 버텨볼게. 그러나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나는 더 이상 손주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더는 애는 못 보겠다. 손주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게 아들에게 이제 손주는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통보를 하고 아들의 원망을 뒤로하고 딸을 찾아갔습니다. 혜수는 여전히 시댁의 간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혜수야, 엄마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너무 외롭고 힘들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은 몰랐어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나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나마 건강하니 다행이지. 만약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너희가 나를 돌봐줄 여유나 있겠니? 자식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서운함을 느꼈지만 그들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 나는 형제들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자식들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과 손주들에 대한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나 없이도 잘 지내고 있었고 나는 그저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고향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평온을 주었지만 동시에 외로움과 그리움도 함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그리울 때마다 그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위해 그리고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돌볼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 갑자기 나타난 아이와 그 아이를 받아들이려는 사연자, 그리고 아이에게 관심 없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한 가정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인 4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우리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근처에 사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여동생과도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시고 시누이도 아이를 아주 잘 돌봐줍니다. 저는 7년 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는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진부한 소개팅에 지쳐 있었고, 이번 소개팅도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회사 동료가 저를 붙잡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꼭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죠. 커피나 마시고 돌아오자며 기대 없이 나갔던 그날, 남편은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에 저는 마음이 끌렸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카페에서 작은 라이브 음악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남편이 무대에 올라가 갑자기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기타를 칠 줄도 노래를 부를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제게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였죠. 그의 어설픈 연주와 노래는 모두를 웃게 만들었고 저는 그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첫 만남부터 이벤트를 준비하시다니 정말 특별한 분이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조금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여러 번 만나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놀라게 해주기 위해 회사 앞에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고 저는 그가 인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엔 아주 평범하고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사랑했고 시부모님과도 큰 갈등 없이 지냈습니다. 시누이도 저를 친언니처럼 잘 따르며 지냈어요. 결혼하고 얼마 뒤 우리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주 예쁜 딸이었습니다. 평범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남편의 과거가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우리 집에 육아를 도와주러 오셨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한 여자가 3살쯤 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 남편의 아들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당신들이 책임져요. 순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뒤에 임신인 걸 알았어요.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내가 그동안 혼자서 이만큼 키웠으니 이제는 당신이 키워요. 여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우리 집에 두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움과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로 시부모님과 시누이, 제 앞에서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 20대 초반에 잠깐 만났던 사이였는데 그 여자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고 저와 결혼 전 심심풀이로 가볍게 만났고 그렇게 몇 번 잠자리를 가졌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시아버지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너에게 이런 짐을 지을 수는 없다. 내 자식이 잘못한 일이니 이 아이는 우리가 데려가서 키우마.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치만 나도 몰랐던 일이야.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잖아.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이 아이도 자기 자식이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잘 키워보자고. 시아버지는 제 결심을 보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힘들 땐 꼭 우리에게 얘기해라. 언제든 와서 도우마. 시누이도 침착하게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못난 우리 오빠 때문에 면목이 없어요. 저도 많이 도울게요. 그렇게 첫째 아이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지금보다 더 자주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셨고 시누이도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첫째 아이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우리 집에서 지낸 첫날 아이는 매우 낯설어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을 돌보던 엄마는 떠났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엄마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시간에 아이가 주저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가, 왜 그래? 뭐 필요한 거 있니?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물 좀 주세요. 저는 그런 아이가 너무도 안쓰러웠지만 남편은 아이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혼자 못 자는 아이를 방 한쪽에 누이며 아이 배를 토닥여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나를 엄마라고 불러도 괜찮아. 이제부터 우리가 너의 가족이야. 저기 동생도 네 여동생이야. 아직 아기니까 잘 돌봐줄 수 있지? 아이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니 그 책임감의 무게가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이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으며 동생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첫째 아이에게 무관심했고 그저 둘째 아이에게만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너무나 티가 나게 둘째 아이에게 더 많은 애정을 보이며 첫째 아이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시누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시누이가 집에 오는 날이면 아이는 유난히 기뻐하며 항상 시누이를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시누이가 오자마자
첫째 아이가 달려가 말했습니다. 고모, 오늘 유치원에 처음 갔어요. 시누이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새로운 유치원은 어땠어? 고모에게 다 말해봐. 아이의 표정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았어요. 나는 아는 친구도 아무도 없는데. 시누이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그런 걸로 상처받지 마. 고모가 항상 너의 친구야. 그리고 오늘은 첫날이잖아. 친구들이 점점 많아질 거야. 첫째 아이는 고모의 말에 조금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말요? 고모가 제일 좋아요. 시누이는 항상 첫째 아이에게 따뜻한 말과 애정을 주며 아이가 집안에서 조금이라도 낯선 느낌을 받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하루는 시부모님이 집에 오셔서 모든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새로운 장난감 갖고 싶어요. 시아버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다음에 사줄게. 하지만 그 말은 그저 형식적인 대답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남편은 여전히 첫째 아이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당신 왜 애를 없는 취급해? 애가 자기한테 한마디라도 더 붙여보려고 노력하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걔가 내 자식이라는 마음이 안 들어. 걔는 나한테 짐일 뿐이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 자기가 그 애를 태어나게 만들어 놓고 이러면 어떡해?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걔는 태어난 게 죄야. 나는 둘째만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첫째 아이는 애정결핍에 시달리고 있었고 어른들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둘째 아이에게만 애정을 쏟았고 첫째 아이는 그저 외로운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우리 집에 온 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적응해 갔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시누이의 따뜻한 돌봄과 저의 노력 덕분에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의 태도는 여전히 냉담했고 그로 인해 아이는 계속해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저를 밀치고 놀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아가야, 친구들이 마음이 못돼서 그래. 그럴 때 네가 더 당당하게 맞서도 돼. 엄마가 이놈 해줄게. 그러던 중 유치원에서 운동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운동회 행사에서 첫째 아이는 가족의 응원과 지지를 기대했지만 남편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동회 당일 첫째 아이는 열심히 달리기 경주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응원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잘한다! 힘내! 우리 아이 최고야! 저와 눈이 마주친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이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행복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경주가 끝난 뒤 아이가 우리에게 달려왔을 때
남편은 무관심하게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아이의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 칭찬 좀 해줘. 휴대폰만 보지 말고. 남편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노력하고 있는 거야. 집에 돌아온 후 아이는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전화를 해서 운동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운동회에서 아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남편은 핸드폰만 보더라고. 어쩜 잘했다 한마디를 안 해주지? 시누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속상하네요. 차라리 내가 갈걸. 첫째 아이가 우리 집에 온 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시누이와 저는 아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아이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의 냉담한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새 장난감 갖고 싶어요. 동생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 장난감 사줬는데.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가야. 엄마가 다음에 꼭 새 장난감을 사줄게.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왜 항상 투정이야? 엄마 아니었으면 넌 사생아로 자랐을 거야. 첫째 아이는 남편의 큰 목소리에 눈물을 글썽이며 당황했습니다. 아이는 사생아라는 말의 의미조차 몰랐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아이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구는 거야? 애가 뭘 안다고 그래? 남편은 차갑게 대답도 없이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방에 나와 시누이에게 전화해 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오빠가 첫째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이대로는 아이가 정말 상처받을 것 같아. 시누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둘째 아이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집안에서 공주 대접을 해주었고 영어 유치원비, 학원비, 과외비, 옷, 간식 등 모든 것을 지원받았습니다. 반면 첫째 아이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동네 유치원에 다니며 소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 아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했지만 남편은 저를 막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첫째 아이를 챙기려고 하면 항상 방해했습니다. 왜 또 첫째를 챙기려고 해? 둘째한테 신경 써야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첫째도 우리 자식이야. 똑같이 사랑해줘야 돼. 남편은 화를 내며 저를 끌고 갔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마. 내가 원하는 건 둘째의 행복이야.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누이의 도움을 받아 이 아이에게 애정을 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냉대와 시부모님의 무관심이 우리의 노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른 누구에게도 제대로 애정을 못 받는 아이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게다가 둘째와 비교되니까 아이의 인생이 벌써부터 너무 비참하고 아이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 첫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었네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사연자의 마음이 참 절절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가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이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연 DJ 당사였습니다.